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정 엄마랑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철없을 땐 명품백 손에 들고 수입차 끌고 다니는 여자들이 부러웠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보니 그보다는 노부부가 나란히 꼭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더 부러워지네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을 함께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한때는 제게도 믿음직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만나 월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고생 끝에 내 집 마련을 함께 이뤄낸 남자였죠. 연애 시절에 느꼈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미운정 고운정을 거치면서 전우애로 변해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늙고 병들면 내 입에 밥숟가락 넣어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때로는 너무 미워서 온몸의 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휑하게 비어가는 걸 보면서 미움보다는 애처로움이 앞서곤 했어요. 내 마음이 이러니 남편도 내게 연민을 느끼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남편한테 저는 그저 자기 애 키우고 청소랑 빨래하는 몸종일 뿐이었어요. 내가 병이라도 들면 냅다 버릴 생각을 하는 썩을 놈이었죠. 그걸 알게 됐을 때 남편에 대한 미움보다는 17년을 살고서야 남편의 본심을 알아챈 제 아두남에 더 화가 치밀더라고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일남 일녀 중 막내였어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10살이나 많아서 저희가 사귈 때는 이미 시집을 간 상태였어요. 일찍 결혼을 해서 지방에 내려가 살고 있던 터라 저는 남편이 외동아들인 줄 알았더랬죠. 결혼을 앞두고서야 위로 누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상견례 때 처음 본 시누이는 딱 봐도 사치가 심하고 무력이 많아 보였어요. 왜 브랜드 옷 살 때 일부러 상표가 크게 적힌 옷만 사는 사람 있죠? 마치 브랜드 상표를 보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처럼 말이에요. 제 시누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시누이 옷차림은 누가 봐도 졸부 냄새 팍팍 풍기는 모습이었어요. 시누이는 저와 저희 엄마의 차림을 훑더니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는 눈을 내리깔곤 심드렁한 표정으로 혼수며 예다는 얼마나 해올 거냐고 묻더군요. 요즘엔 시누이한테도 명품백 하나는 해준다던데 알고 있죠? 하물며 나는 내 동생 어버 키웠는데 에르메스까지는 아니어도 샤넬백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부인을 말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나 그 정도 요구할 권리 있는 사람이야. 제 대학 들어갔을 때 첫 등록금 내가 만들어줬어. 내가 공부시킨 동생 결혼한다는데 샤넬백 하나는 받아야지. 시누이는 빚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명품백 내놓으라고 난리였고 보다 못한 제 남편이 따로 얘기하자고 설득한 뒤에야 입을 다물었어요. 신혼집 구할 돈도 없어서 본가에서 신혼살림을 꾸리는 동생한테 명품백 사달라는 소리나 하다니 아무리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을까요? 그 모습을 보니 앞으로 펼쳐질 제 결혼 생활이 어떨지는 불보듯 뻔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누이가 먼 곳에 살아서 왕래가 드물다는 거였어요. 가까이 살았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사단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이듬해였던가요? 연락도 없이 시누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왔더라고요. 그냥 들리러 온 게 아니라 아예 트럭에 살림까지 챙겨서 온 거예요. 불안이 엄습하던 그때 엄마, 나 김서방이랑 헤어졌어. 오늘부터 애들이랑 여기서 살 거야. 그 말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어머님도 놀라기 마찬가지였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헤어지긴 왜 헤어져? 그리고 이 좁은 집에서 어떻게 다 같이 살겠다는 거냐? 나는 싫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김서방이랑 화해해. 여자 혼자 애를 둘이나 데리고 어떻게 산다는 거야? 예, 명준아, 네 매형한테 전화 넣어라. 지처랑 애들 데리고 가라 그래. 엄마, 그 인간 바람났단 말이야. 나 몰래 딴 살림까지 차리고 살았다고. 이미 도장까지 찍고 끝낸 사이니까 그 인간한테 전화할 거 없어. 다짜고짜 애들 앞세우고 들어와선 짐을 푸는 신우이한테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바람나 딴 살림 차린 남자랑 참고 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다는데 어쩌겠어요. 불편하더라도 일단은 같이 살아야죠. 그때는 신우이 시집살이까지 하게 됐다는 생각보다는 같은 여자로서 신우이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조카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좁은 집에서 다 같이 살다 보니 부딪히는 일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더라고요. 애까지 몰고 왔으면 미안해서라도 살림이며 청소는 당연히 도울 줄 알았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제가 차린 밥상만 받으려 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해 오면 집이 난장판이었어요. 설거지는 싱크대에 가득 쌓여 있고 세탁기에는 애들 옷이 한가득 쌓여 있었죠. 거기다 얼마나 먹어대는지 식비가 이전보다 배가 넘게 들었어요. 그런데도 신우이는 생활비 한 번 내는 적이 없었어요. 하긴 일도 않고 집에서 놀고 있었으니 생활비 낼 돈도 없었겠죠.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생활비도 그렇고 나 정말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단 말이야. 형님은 집에서 놀면서 집안 살림 좀 도우면 어디가 덧난데? 어떻게 자기 먹은 그릇 하나도 설거지를 안 해놓냐. 차라리 우리가 나가자. 형님이랑 애들 여기서 살라 그러고 우리가 나가자고. 응? 누군 이러고 살고 싶은 줄 알아? 그치만 어쩌겠어.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집을 어떻게 구해? 그럼 차라리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엄마 혼자 사시니까 내가 쓰던 방도 남고 엄마랑 생활비도 나눠서 내면 되니까 돈도 굳고 좋잖아. 딱 3년만 그러고 살다가 돈 모아서 전셋집이라도 구해 나오자고. 그 방법 아니고는 방법 없어. 남편도 그게 최선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자가 능력이 안 돼서 처가살이를 한다는 게 창피했나 봐요. 선뜻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결심을 하기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누가 제 가계부에 꽂아둔 돈에 손을 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말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미리 현금을 빼놨는데 싹 없어졌더라고요. 괜한 사람 의심하지 말고 잘 찾아봐. 없단 말이야. 당신도 어제 봤잖아. 내가 여기에 돈 끼워둔 거. 혹시 애들이 낮에 우리 방에 들어와 빼간 거 아닐까? 자기가 한번 물어봐. 됐어. 그 돈 내가 줄게. 얼마야? 5만 원이면 돼? 아니면 10만 원? 내가 지금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것 같아? 이번 일 그냥 넘어가면 애들이 다음에도 또 이럴 텐데 그럼 안 되잖아. 교육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자기가 말하기 힘들면 내가 직접 가서 말할게.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방을 나섰어요. 1시간쯤 지난 남편은 아까보다 더 어두운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왔어요. 애들이 그런 거 맞대지. 누구래? 큰애야 작은애야? 그러자 남편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우리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자. 엄마랑 누나한테는 내가 얘기했어. 결혼식장 갔다가 장모님한테 가자. 남편의 표정을 보니 더는 누구 짓인지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바로 저희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는 저희가 온다고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놨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쉽게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처가살이를 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엄마, 우리 그냥 여기 들어와 살까봐. 내가 회사 일하고 살림까지 하려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어. 우리 여기 와서 살아도 되지? 나야 그럼 좋지만 사돈 혼자 계신데 어떻게 그러니? 그건 걱정하지 마. 형님이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거든. 일단은 시댁에 와 있는데 돈 쓰고 짓고 할 거 뭐 있어? 우리가 여기로 옮기면 되는데. 그럼 우리 여기로 온다? 그래도 되지?
남편 체면 생각해서 가릴 거 가리고 말하느라 머리에 쥐가 나긴 했지만 다행히 엄마가 더 묻지 않으셔서 얘기는 잘 진행됐어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우리는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시댁에서 혹사당하며 살다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살게 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남편은 장모 눈치가 보여 그런지 전에는 안 하던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직접 버려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죠.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괜히 힘 빼고 마음고생했다 싶었어요. 불편하기만 하던 장모와 사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됐어요. 거기엔 엄마 음식 솜씨가 한몫했죠. 저희 엄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서 남편이 이 포강을 하게 됐거든요. 주변에선 이런 엄마한테 식당을 차리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그럴 정도의 솜씨는 아니라며 한사코 거절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병원에서 일하세요. 의료진은 아니고 병원 식당에서 병원 식구들과 입원 환자들 식사를 책임지고 계시죠. 대형 병원이 아니라 동네 작은 정형외과라서 입원 환자라고 해봐야 끼케야 한두 명이고 겨울철 빙판길에 넘어져 입원하는 노인 환자가 많을 때는 서너 명 정도 된다더군요. 그렇다 보니 평소에는 원장님과 간호사들, 물리치료사들과 사무장님의 점심을 챙기는 게 주 업무였어요. 환자가 있을 때는 7시쯤 출근하고 환자가 없을 때는 오전 10시쯤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을 하셨어요. 회사원인 저희 부부와 출퇴근 시간이 비슷해서 퇴근길에 전철역 근처에서 만나 외식을 하거나 시장에 들러 창거리를 사기도 했어요. 제가 시집을 가고 한동안 혼자 지내시던 엄마는 모처럼 딸과 사위 덕분에 얼굴에 생기를 띠게 되셨죠. 솔직히 그때는 시누이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친정으로 살림을 옮기고 처음 맞는 설이 되었어요. 엄마는 딸 내외랑 같이 살게 된 게 내심 미안하셨는지 저희 시어머니한테 드릴 선물을 잔뜩 준비하셨더라고요. 시누이랑 조카들 옷도 사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님과 시누이가 선물을 보더니 콧방귀를 끼지 뭐예요? 남의 아들 데려다가 머슴처럼 부리고 살면서 고작 이런 걸로 때우려 들어? 물건 고르는 수준하고는 이런 걸 어떻게 걸치고 다 일한 거냐? 어머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꿔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그렇게 싸구려 아니에요. 전부 브랜드 매장에서 산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브랜드라고요. 어머 옳게, 그 말은 뭐야? 그럼 우리 엄마는 이 정도 브랜드도 못 알아보는 수준 미달이다 이거야?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나도 이 옷 안 입을래. 도로 가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입고 다니시기 창피하시진 않을 거란 얘기였어요. 제 말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리고 형님, 보험일 시작하셨다고 하던데 정장 스타일 옷 필요하시잖아요. 화 푸시고 받아주세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바꿔다 드릴게요. 아니면 언제 저랑 같이 매장에 가실래요? 한참을 어르고 달랜 후에야 두 모녀의 화는 풀렸고 그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짓이었죠. 선물을 사주고도 온갖 아양 다 떨어가며 받아달라고 애원하다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였죠. 아무튼 그렇게 설에 별 탈 없이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차례를 지내고 점심까지 시댁에서 먹은 우리 부부는 슬슬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애들을 데리고 함께 따라가겠다며 준비를 하지 뭐예요? 그래도 명절인데 사돈어른한테 인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옷 선물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입을 닦아? 애들 학용품도 사주셨고 가서 감사 인사만 하고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시누이는 길을 쓰고 저희를 따라 제 친정으로 향했어요. 저희 집에 도착한 시누이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스캔하듯 살림을 살폈어요. 엄마는 뜻밖의 손님의 저녁 준비부터 해야겠다고 주방으로 가셨죠. 그러자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사돈어른, 그 전에 우리 애들 세배부터 받으세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애들이 명절에 갈 데가 없네요. 얘들 나이엔 세뱃돈 모으는 것도 명절 재미인데 그걸 못 해주게 됐지 뭡니까. 한마디로
애들 세뱃돈을 챙겨달라는 소리였어요. 시누이가 기를 쓰고 저희 집까지 온 진짜 이유였죠. 엄마는 그제야 지갑을 찾아들고 얼른 욕실로 들어가셨어요. 세뱃돈으로 줄 현금을 챙기시려고요. 잠시 뒤 욕실에서 나온 엄마는 시누이 아들들한테 세배를 받으셨고 10,000원짜리 3장씩을 주셨어요. 그러자 애들이 인상을 팍 쓰더군요. 고작 3만원? 아이, 기껏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아이씨, 짜증나. 초등학교 5학년짜리 큰애가 입을 삐쭉 내밀고 투정을 부리자 3학년 둘째도 따라서 짜증을 부렸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얼른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2장씩들 더 쥐어주었죠. 그제야 애들은 튀어나온 주둥이를 넣고는 돈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한마디 하려고 하길래 제가 얼른 말렸어요. 괜히 큰 소리라도 냈다가는 화살이 저한테 올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았고요. 그날 시누이는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고 택시비까지 챙겨서 돌아갔어요. 그렇게 무사히 명절이 지나갔나 보다 했는데 며칠 뒤 몸이 안 좋아서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한 저는 약을 찾으러 안방에 들어갔어요. 평소 비상약을 넣어두는 문갑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 서류가 있더라고요. 엄마 앞으로 뽑은 보험 견적서였어요. 그런데 보험 설계사 이름을 보니 글쎄 시누이더라고요. 저랑 제 남편한테 강제로 보험 들게 한 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한테까지 보험 들라고 강요했던 모양이에요. 보험 들 수 있죠. 엄마 연세도 있고 사람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실비보험이며 암보험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한데요. 뽑아놓은 상품을 보니 특약을 엄청 넣어서 납입금이 엄청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걸 팔겠다고 가져온 건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당장 시누이한테 전화해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일단 엄마가 보험을 들지 말지도 모르니까 엄마랑 얘기해보고 전화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엄마,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도 있는데 설마 내 시누이한테 또 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 딱히 들고 싶은 건 아닌데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모른 척할 수도 없겠더라고. 불입금이나 적으면 하나 들어줄까 했는데 한꺼번에 보험을 3개나 뽑아왔지 뭐니.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중 하나라도 들어줄까 생각 중이다. 됐어. 뽑아온 견적서 보니까 완전 엉망이던데 뭐. 그리고 특히나 보험은 믿을 수 있는 설계사한테 들어야 한다고. 안 그랬다간 기껏 돈 부어놓고 정작 일 생겼을 때 제대로 보험금도 못 받는단 말이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 시누이 같은 사람한테 보험 들었다간 나중에 뒷목 잡기 십상이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자기 살자고 남의 엄마한테 이렇게 독박을 씌워?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엄마는 모른 척하고 있어. 그날 퇴근에 돌아온 남편한테 엄마 보험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 들으시라고 해. 누나도 오죽하면 여기까지 그걸 들고 찾아왔겠어.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위해서 드는 보험인데 그렇게 야박하게 굴 거 없잖아. 차라리 난 누나가 그렇게라도 자기 손으로 돈 벌려고 하는 게 대견해. 적어도 자기 가계부에서 몰래 돈 훔치는 짓은 아니니까. 뭐? 내 가계부에서 돈을 훔쳐? 그때 알았어요. 저희가 시댁에서 나오게 된 진짜 이유를요. 알고 보니 친구 결혼식을 앞두고 제가 가계부에 꼽아두었던 돈을 빼간 사람은 다름 아닌 시누이였더라고요. 평소에도 저희 방에 몰래 들어와 옷장에 걸린 코트 속에서 1,000원짜리며 동전까지 털어갔던 모양이었어요. 남편도 처음엔 조카들 짓인 줄 알고 눈 감아주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자기 엄마랑 누나가 하는 얘기를 듣고 진짜 범인이 누나란 걸 알게 된 거였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이어질 게 뻔해서 저한테 누나가 더 큰 망신 당하기 전에 집에서 나가기로 했던 거였어요. 아니, 형님도 그렇지. 돈 필요하면 직접 말을 할 일이지. 남의 방에 몰래 들어와서 돈을 빼가냐? 근데 자기야, 형님은 이혼할 때 위자료랑 양육비도 안 받고 나왔대? 애를 둘이나 데리고 나왔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게 이상하잖아.
아주버님네 집이 원래 알부잣집에 월급도 꽤 된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형님 씀씀이 장난 아니었잖아. 게다가 유책 배우자도 아주버님이라며. 제 말에 남편은 또 한숨을 푹 쉬더니 사실은 누나가 바람핀 거야. 민우랑 민규도 매형 아이도 아니야. 누나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일단 애들은 키우고 살게 해야지.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보험 하나만 들어달라고 해. 이건 뭐 양파도 아니고 까도 놀랄만한 일만 나오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남편 몰래 바람 피우고 상간남 애까지 낳아 키우다니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었죠. 이런 여자를 종갓집 종손 낳았다고 떠받들어준 아주버님과 그 부모님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누나를 가엾게 여겨달라고 제게 모든 걸 털어놓았겠지만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없던 정도 더 떨어지더라고요. 딴 것도 아니고 상간녀라니. 그래놓곤 저한테 시누이 노릇 해가며 대접받으려고 했던 걸 생각하니까 더 얄밉고 싫었어요. 그래서 시누이를 찾아가 엄마한테 비슷한 보험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했어요. 대신 나중에 우리 애 생기면 그때 애 앞으로 보험 들어준다고 말하고 엄마 보험권은 정리를 했어요. 솔직히 시누이 정체를 알고 난 이후로 제 눈에 시누이가 만만하게 보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누이가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고 타박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제 태도가 이렇게 바뀌자 시누이도 전처럼 제 앞에서 당당하게 굴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4년차가 되던 해 우리는 친정 엄마 집에서 독립을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처가살이하는 게 안 돼 보여서 계획보다 반년쯤 앞당겨 전셋집을 구해 나왔죠. 이사를 들어갈 때 주인 아주머니가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은 다들 3년 안에 집을 사서 나갔다며 저희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더니 정말 저희도 이사하고 3년 만에 집을 사게 됐어요. 물론 은행 돈이 엄청 들어갔지만요. 부모 도움 없이 저희들 손으로 이룬 성과라서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저희 부부한테 이상이 있어서 애를 못 갖는 건 아니에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아이를 갖지 않기를 바랬고 그때는 저 역시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던 거였죠. 그런데 살림도 안정이 되고 친구들이 애들 키우고 사는 걸 보니 저도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슬쩍 운을 띄웠더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애초에 애 안 갖기로 합의했던 거잖아. 자기도 생각해봐. 우리가 이나마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인지. 남들처럼 애 낳고 살았으면 아직도 장모님 집에서 더부살이나 했을 거야.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기나 해? 게다가 세상에 좀 흉흉해.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겠다고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아무튼 난 애 낳을 생각 없으니까 당신도 일찌감치 포기해. 정 안 되겠으면 이혼을 하든가. 어찌나 정 떨어지게 말을 하는지 주먹으로 코를 한 방 먹이고 싶었어요. 그 일이 있고부터 남편은 부부관계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제가 딴 마음을 품을까봐 그러는 것 같았죠. 어쩌다 관계를 가질 때도 피임약은 잘 챙겨 먹었는지 확인을 하곤 콘돔도 꼼꼼히 챙기곤 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려니 수치스럽기 그지없었죠. 그렇다 보니 언제부턴가 저도 남편과 잠자리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살부치도 아닌 그저 동거인 수준으로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요즘 들어 눈도 침침하고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자주 놓치곤 했는데 엄마가 일 나가는 정형외과 원장이 혹시 모르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이를 생각해야지. 눈 침침한 건 노안이고 연세가 있으니 팔다리에 힘 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별거 아닐 텐데 너무 걱정 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는 받아봐. 제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자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실은 그게 말이야.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좀 힘들어. 통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런 것도 나이가 들어 그런 걸까? 엄마, 백날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 엄마나 나나 의사도 아닌데. 그러지 말고 내일 나랑 병원에 가자. 반차 내면 점심시간 이후에 시간 낼 수 있거든. 그렇게 저는 친정 엄마를 모시고 친정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병원 규모가 작아서 CT는 병원에서 연결해준 영상의학과에 가서 찍었는데 담당 의사가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뇌종양이 의심된다면서 바로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아주었어요. 일주일 뒤 엄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리곤 1차 진단을 했던 의사 말대로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엄마의 경우 개두술을 해야 하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종양이 수술이 가능한 부위에 있다고 하더군요. 마음의 준비도 되기 전에 몰아치듯 수술 날짜까지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식사도 안 하고 자리에 누우셨어요. 이런 엄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남편한테 전화해 사정을 얘기했더니 한 며칠 어머님 곁에 있어드리라며 자기가 퇴근 후에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 역시 심란한 마음에 휴대폰으로 뇌종양에 대해 정보를 찾아보았죠.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위주로 찾아보았는데 예를 들면 뇌종양 수술의 종류와 성공 확률, 수술비, 그리고 병원비 및 보험 처리 등이었어요. 특히 뇌종양은 중증 질환으로 분류돼서 산정 특례가 적용되더라고요. 덕분에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따로 신청할 거 없이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필요 정보를 찾고 있는데 남편이 왔더라고요. 엄마가 주무시고 계셔서 집만 놓고 바로 밖으로 나왔죠. 남편은 잔뜩 긴장한 채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표정이었어요. 자기도 걱정돼서 그러는구나. 오늘 의사 선생님 만나봤는데 뇌수술로 유명한 분이더라고. 다행히 엄마는 종양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성공 확률이 높을 거래.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여보, 우리 생활비 통장 말이야. 그거 당신이 가지고 있지? 카드랑. 그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 왜? 뭐 살 거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여기서 앱으로 주문해 줄게. 그게 아니라, 에이, 솔직히 말할게. 장모님 수술비 말이야. 설마 당신 우리 생활비에서 내려는 건 아니지? 막말로 자긴 출가 외인이잖아. 우리도 아직 은행 대출 갚느라 형편이 넉넉치 않은데 장모님 병원비까지 돕는 건 말도 안 되지. 야박하게 들릴진 모르지만 솔직히 난 돈 나가는 거 두려워서 애도 안 갖고 사는데 장모님 병원비까지 독박을 쓰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그리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하루 이틀이겠어. 그래서 말인데 분명히 말하지만 나 그거 절대 못 내. 그러니까 생활비에서 10원짜리 하나라도 자기 엄마 병원비로 내는 일은 없게 하란 말이야. 그니까 생활비 통장이랑 카드 줘. 세상에, 너 그런 놈이었니? 집세 한 번 안 내고 2년 넘게 장모 집에 얹혀 산 주제에 장모 뇌수술한다니까 병원비 무서워 발을 빼? 너 완전 개놈의 새끼구나. 받아 처먹을 땐 볼때기가 터지도록 처먹고 갚아야 될 땐 배째라 이거냐? 너 아주 무서운 놈이다. 내가 병 걸리면 병원비 들까봐 이혼하자고 난리칠 놈이야. 이런 걸 남편이라도 믿고 살았다니 내가 미친년이네. 그래, 네 소원대로 생활비에서 10원 하나 안 쓸게. 대신 너도 그동안 우리 엄마 집에서 산 월세 내놔. 그리고 집 팔아서 내 목도 떼어줘. 그게 무슨 소리야. 월세는 그렇다 쳐도 멀쩡한 집은 왜 팔아? 설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니? 내가 너 같은 놈을 뭐 어떻게 믿고 살아. 이불은 사위도 자식이라고 노래를 하더니 돈 앞에선 부모 자식도 없는 네가 나 병들고 아프면 돌봐주겠니? 그런 걸 어떻게 믿고 사냐고. 너 아니래도 나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이니까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내 눈앞에서 꺼져. 엄마 수술 끝나면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시련이 닥치면 그제야 진정한 내 편을 가늠하게 된다더니 저 역시 그랬어요. 엄마 수술 문제로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저는 남편의 배신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2주 뒤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대성공이었어요. 주치 선생님 말이 암세포를 깔끔하게 싹싹 긁어서 떼어냈다더라고요. 앞으로 치료 잘 받으면 수십 년은 더 건강히 사실 테니 마음 푹 놓으라며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제야 엄마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엄마가 수술을 마치고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집은 팔리는 대로 나눠 갖기로 했고 제 짐은 미리 빼다가 친정집에 가져다 두었죠. 남편 놈은 엄마 수술이 끝났는데도 잘 됐냐는 문자 하나 없더라고요. 이런 놈이랑 8년 동안이나 살부비고 살았다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어요. 얼마 뒤면 이혼 신청 숙려기간도 지나고 그 인간이랑 온전히 남남이 된다 생각하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숙려기간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남편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다짜고짜 자기가 잘못했다며 무릎까지 꿇고 빌더라고요. 자기 힘든 거 알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미안해. 장모님한테도 내가 직접 사과드릴게. 아니, 그냥 돌아가. 엄마도 더는 널 사유로 생각 안 하시거든. 참, 월세 보내준 거 잘 받았어. 근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은 많다던데 왜 안 팔고 뭉개는 거야? 집을 팔아야 재산 분할을 끝낼 거 아니야. 아까 낮에도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당신이 안 팔고 버틴다고 하더라? 자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 집 꼭 팔아야 돼. 앞으로 집값이 오르면 올랐지 절대 안 떨어질 텐데 가지고 있으면 돈 될 집을 왜 하필 지금 팔아야 하냐고. 장모님 수술도 잘 됐고 우리 풀 거 풀었으니까 다시 재결합하는 거 어때? 앞으로 내가 노력할게. 응? 뭘 노력해. 앞으로도 우리 엄마 병원 치료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생활비 뺏어 쓸까봐 통장이랑 카드 숨기려고? 인간아, 내가 널 모르겠니? 되도 않는 소리 말고 돌아가. 그깟 통장 숨길 필요 뭐 있어? 누나가 그러는데 보험 특약도 빵빵하게 걸어놔서 장모님 수술 받고 일 쉬는 동안에도 일당이 다 나온다던데. 그뿐이야. 암 진단금에 수술비, 간병비 할 거 없이 다 나온다며. 돈 나가긴커녕 한미천 잡았을 거라고 누나가 아쉬워하더라. 따지고 보면 그게 다 자기 공인데 생색도 못 내게 됐다고. 그제야 남편이 이 밤에 저를 찾아온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보험금 빼먹을 생각에 온 거였어요. 앞으로 처가에 돈 들 일 없겠다. 장모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까지 생기겠다. 돈 생길 일만 남았는데 아파트까지 팔아치우면서까지 결혼을 쪽낼 일 없다는 계산이 떨어진 거였겠죠. 이혼 서류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학 때 사귀던 전 여친 만나서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온 놈이 재결합? 왜? 장모 죽으면 돈벼락 떨어질까봐 돈줄 못 놓겠디? 우리 엄마 목숨 담보로 받은 보험금이 그렇게 탐나서 밤에 잠이 안 오더냐고. 내가 어차피 끝난 거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상간녀 위자료라는 게 있더라고. 나도 이참에 그것도 좀 챙겨야겠다. 소송하는 김에 너한테도 간통 위자료 좀 받아야겠으니까 돈이나 준비해. 왜? 몰랐니? 우리가 이혼 신청을 하긴 했지만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엄연히 부부 상태야. 숙려기간 중에 불륜을 저지르면 당연히 간통이 되는 거라고. 성인 남녀가 3박 4일 여행을 갔는데 손만 잡고 잤겠니? 네 전 여친, 아니 상간녀한테 전해. 조만간 소장 날아갈 테니까 현금 두둑히 챙겨놓으라고. 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이제 볼 일 없으니까 꺼져. 너 보고 나면 기분 더러워서 꿈자리가 뒤숭숭해지거든. 벙찐 표정의 남편을 뒤로하고 대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그리곤 안방 문갑 서랍을 뒤졌어요. 엄마가 가입한 암보험 약관을 찾아보려고요. 근데 뭐가 많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보험을 몇 개나 들은 거야? 세상에, 온갖 특약은 다 갖다 붙여놨잖아.
예전에 네 신우가 보험 들라고 하도 부탁해서 몇 개 들어놓긴 했는데 왜? 거기서 보험금이 나온대? 나오기만 해? 어마어마하네. 이러니 그 쫌팽이가 보험금 빼먹자고 이 밤에 여기까지 온 거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 몰래 엄마를 찾아와 보험을 강매했던 신우이는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엄마한테 특약을 엄청 때려 넣은 상품을 팔았더라고요. 그러니 납입금도 많고 받게 되는 보험금은 더 많았어요. 암보험에 실비보험, 간병인 보험까지 신우이가 저희 엄마한테 지독하게도 살뜰히 팔아먹은 덕분에 저희 엄마는 돈 걱정 없이 암투병을 하게 되었죠. 앞으로도 몇 년은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물 치료도 하고 식이요법도 해야겠지만 그래도 수술이 잘 된 덕에 엄마도 저도 희망적이랍니다. 비록 남편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꿈은 허사가 됐지만 대신 친정엄마와 함께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은 최고의 축복이자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